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주 시민은 모두 현역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를 예상한 저로서는 좀 의외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척척 토크에서 이번 총선 결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19 혁명 64주년 당일에 인사드리는 원주하는 척 115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미세먼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일단 사과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샤이 90의 총선 수다 선거 앞두고 나갔었는데 이 클로징 파트에서 오디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백 있는 거를 뒤늦게 누가 제보해서 알았어요. 이것도 심지어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희가 클로징 때 라이브 하겠다고 총선 당일날 예고를 했는데 안 나갔어요. 네네.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 당일에 이제 10시간 개표 입중계 라이브를 했는데 나름 또 많이 봐주셨습니다. 맞아요. 동시 접속자 한 그래도 40명대가 한번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45명 막 이렇게 나오기도 네네. 하고. 그래도 한 거의 끝까지도 한 20분 계속 봐주시고. 네. 조회수도 한 뭐 2,000회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약간 감사해요. 근데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맞아요. 막판에 좀 힘들었고 크런치 모드로 왜 이렇게 입을 가리고 팟캐스트인데 왜 입을 가리고 마이크에 음성이 들어가는 게 싫으세요? 아니. 저희 신경 쓰입니다 이런 거 편집할 때 왜 그러시는 거야? 하여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요. 제가 당일에 많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새벽 한 2시 넘어가니까 힘드셨죠. 자정 넘어서부터 힘들었고 네. 개표도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때 개표가 막 중단되고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네. 그게 힘들었어요. 저도 한 12시? 네. 이때가 딱 고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펩시 한 페트를 딱 먹으니까 당으로 당과 카페인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고군 분투를 국인 씨가 또 해주셨고 게스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또 마친 분들이 또 마지막에 굉장히 오래 계셨더라고요. 영상의 거의 절반이에요. 다시 보니까 5시간 가까이 거기 계셔가지고 텐션을 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선거 때마다 한번 이런 거 특집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총선 후기 나눌 건데 그전에 잠깐 오랜만에 소통의 시간. 먼저 곰돌이님이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이 바쁘다 보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찾아보거나 알기 힘든 게 현실인데 지역 현안들을 다양하게 다루어 주셔서 항상 감사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야기, 국제 정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발전에 기여하는 원주 시민을 깨우는 원주 아는 척, 앞으로도 많은 정보와 다양한 시각 전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깨시민을 양성하는 뭐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저희가 읽기가 참 민망하네요. 맞아요. TTS를 쓸까 그랬나? 새삼 제가 네. 이렇게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죠. 저희가 원하는 게 사실 그죠 이런 취지니까 맞아요. 네. 어떤 중앙 정부의 이야기, 국제 정세 이런 거와 함께 우리 원주, 내가 사는 이 내고장 원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희가 그럼요. 이제 늘 강조하는 지점인데 이게 불뿌리 팟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지점을 딱 건드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다음은 이제 중년 농업인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네, 후기 미루고 미뤄서 드디어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 이후 정치병 환자가 된 중년 농업인입니다. 농사일 하면서 여러 정치 시사 팟캐스트 찾아 듣고 있는데 한두 달 전에 알게 되어 지금껏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 하다 보면은 라디오나 팟캐스트 진짜 많이 써요. 저희 아버지도 여주에서 농사 지으실 때마다 네네. 라디오를 아예 사세요. 그냥 스마트폰 배터리가 너무 금방 단다고 얼마나 라디오를 들으시면 별도의 라디오를 구매를 기기를 보통 이렇게 뭐 자전거 타면서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르신들 뭐 등산할 때도 좀 이게 스피커폰 하듯이 틀어서 좀 문제긴 한데 약간 뭐 농사 지을 때 아주 요긴하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중년 농업인님
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시정 방송인 줄 알고 기대 안 했다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원주 이거 원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방송 내용을 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죠. 이게 뭔가 원주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원주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재미있는 입담에 매불쇼 저리 가라 할 만큼 재미가 있더군요. 네, 재치 있는 입담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네. 어쨌든 매불쇼 대단한 과찬이네요. 네, 참. 특히 요즘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시정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니 이제는 원주 시정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 곰돌이님과 마찬가지로 네네. 저희 취지에 또 딱 맞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원주 푸드센터 급식으로 납품도 하고 로컬 푸드 마켓에도 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번 원주 푸드 소식은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 관련 소식도 많이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템 선정할 때 사실 로컬 푸드 이런 얘기 재미없다, 네. 관심 없다 이러고서 빼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제가 사실 농정 분야 약하거든요. 맞아요. 농업 분야. 그러니까 그게 또 저희가 이게 잘 모르는 분야다 맞아요.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피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네. 인상 깊게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조금 더 네. 원광수정도 농업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집중적으로 그쵸.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방송 환경이 어려우신 듯한데 롱런하시고 힘내세요. 계속해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는 소리를 좀 많이 했나요? 어렵다고 또 이렇게 또 써주셔서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 보내주셔서 다음으로는 이제 익명으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카데미 친구들이 저번에 이제 112회 에피소드에 출연했는데 그 클립 영상 이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좀 길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주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없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고 있죠. 그 조성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슈에 따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고통을 어느 누구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일일 겁니다. 또한 시의 부당한 대처에 괄호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괄호 닫고 그에 맞서 싸우고 계신 것도 박수받고 응원받을 일입니다. 최근엔 상지대에서 아친을 비롯한 영화인, 정치인 등의 130여 명 분들이 후원의 날을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을 찍어주셨어요. 하.지.만 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선 문화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기존 원주 문화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이익단체가 되어 소위 그들만의 리그화 되어 보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36만 5천 명 중 130명보다 더 많은 36만 4,870여 명도 원주 시민입니다. 130명만이 원주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좀 더 큰 생각으로 대다수의 원주 시민과 함께 하든지 원주 시민들의 강력하고 대다수의 지지를 얻든지 아니면 대표성을 확실히 받아 명분을 제대로 얻고 활동하셔서 문화도시 원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댓글을 가져온 이유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어쩔 수 없는 네. 일이죠. 다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점 있어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반 시민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 극장이자 문화재청이 등록 문화재 지정을 2번이나 권고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한 근대 문화유산을 21억 원을 들여서 보존해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1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야외 공연장을 조성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데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둘러싼 이야기 아닌가요? 이 사안에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반 시민이란 존재할 수가 있나요? 애당초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긋고 정작 내 세금을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지를 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리그화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타자화하는 장본인은 누구인가요? 또 대다수 원주 시민과 함께 하든가 대표성을 확실히 받아 명분을 제대로 얻으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보존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6년부터 보존 활동에 나섰죠.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결국에는 보존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결국
시의 매입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재생 사업을 위한 국도비 사업까지 예산까지 다 따냈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재작년에 시장이 바뀌고 합리적 사유와 토론 없이 불통과 졸속으로 철거를 강행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선생님, 보존 지지단체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에서 결정한 거니까 군말 없이 따라야지. 뭐 이래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아친이 설득력 있는 논리 없이 무조건 보존을 주장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저희 아카데미 Q&A 에피소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더 큰 대표성을 얻는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보존 활동을 이끌어온 단체가 철거 반대 투쟁에 나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렇다고 아친이 원주 시민의 참여를 제한한 적이라도 있나요? 연대하고 싶은 사람은 다 연대하도록 문이 열려 있지 않았나요? 아친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정 정책 토론을 조례에 따라 청구하고 원광수 시장이 약속한 공개 여론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걸 사실상 묵살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데도 아친이 그들만의 리그화가 돼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는 건가요? 선생님은 그냥 누군가가 투쟁하는 게 시끄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신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면 아친이 대다수 원주 시민과 함께하길 뭐 말 맞다나 그토록 바라신다면 선생님부터 우선 아친과 함께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친이 뭐 문을 닫은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함께 토론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네. 원주 하는 척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아니면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주 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오늘 115회 1부는 원주통신과 척척 토크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안 그래도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의 원주신문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창간 10주년을 맞아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원광수 시장 직무수행 평가를 돌려봤어요. 그래도 네. 갤럽이면은 꽤나 그 이름값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네, 물론 저도 갤럽 신뢰합니다. 네, 하여간 물론 1년 전에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9주년 때도 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매년 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원주신문도 참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년 전보다 부정평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겁니다. 한번 보면은 자, 2023년 2월에 했던 조사를 보면요. 원주 갑에서는 긍정평가가 47%, 부정평가가 38%로 나왔는데 이번에 올해 3월, 4월에 한 걸 보면은 원주 갑에서 46%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44%가 나왔으니까 부정평가가 한 6%포인트 정도 네. 올랐다. 물론 뭐 오차 범위 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원주을은 2월에 작년 2월에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39%가 나왔는데 올해는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46%로 오히려 부정평가가 앞질렀습니다. 긍정평가를. 을에서는 이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 부정평가가 팽팽히 맞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갑, 을을 다 합쳐봤을 때 하여간 뭐 종합적으로 1년 새 부정평가가 한 6에서 7%포인트 정도 늘었다. 맞아요. 그리고 원주을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평가는 비슷하거나 뭐 갑 지역은 조금 뭐
뭐 1% 정도 낮아진 반면에 그 뭐 별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부정평가로 좀 돌아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그 당시에는 네. 뭐 잘 모르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원주신문 뭐 기사를 보면은 이런 평가를 써놨어요.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엔 현직 자치단체장 프리미엄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50% 이상 긍정평가가 나와야 하는 게 일반적. 이런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 이례적이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총선 앞두고 강원도 이제 5개 언론사가 6동안 춘천시장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물론 뭐 여론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6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66%에서 68.5%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원광수 시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또 부각을 하더라고요. 괜히 이게 비교군으로 삼아가지고 사실 뭐 전혀 다른 조사인데. 맞아요. 그런데 뭐 같은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네. 원시장 눈에 띄게 낮다. 뭐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해볼 얘기 뭐 하여간 뭐 부정평가 왜 늘었을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방 정치도 중앙 정치에 종속돼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슈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원주시장 지지율도 좀 연동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게 거세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시장들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원주율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원주율에서 이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 거를 보면은 더 그런 좀 분석에 경향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측근 보훈 인사 논란, 뭐 아카데미 극장 철거 같은 이런 뭐 문화 정책 뒤집기 뭐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줬겠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잡음이 많았으니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뭐 요인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시장도 원래 보통은 이제 재선이나 3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더 높게 점치는 이유가 미국 대통령처럼 네. 재선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현직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또 그 초선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더 웬만해서는 부정평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건데, 그리고 또 뭐 원광수 시장이 이런 뭐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 이렇게 소탈하다 이런 이미지가 또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평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높게 나올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인이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근데 이미지 뭐 2년까지 끌고 가긴 어렵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논란들이 뭐 뉴스에서 연일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평가를 영향 주는데도 또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하여간 이제 임기 아직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예, 뭐 3년은 너무 길다도 있는데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 더 남았는데. 하여간 2년을 향해 가고 이런 있죠. 상황에서도 네. 50%도 되지 않는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뭐 원광수 시장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입니다. 네네. 뭐 너무 지금 막 자신감 넘치게 뭐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원시장 측근들이 뭐 어느 정도 뭐 이게 뭔가 뭐 힘이 하여간 뭐 자신감이 붙었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걸 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우리 총선 이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더 비판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 원 시장님도 좀 이제 용산과는 또 다른 결로 좀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총선도 끝났으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말 많고 탈 많은 김진태 도지사도 이번에 같이 조사를 했는데 긍정 부정평가 역시 팽팽히 맞섰더라고요. 직무수행 평가 보면 원주 갑은 긍정이 45%, 부정이 41%, 원주 을은 긍정이 43%, 부정이 46%. 거의 뭐 원광수 시장과도 뭐 비슷한 측면이 있다. 네네. 역시 원주 을에서는 부정평가가 좀 더 높게 나온 측면이 맞아요. 있습니다. 좀 가깝게 지내시더니 지지율도 같이 결이 좀 비슷해 보여.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사실 물론 이게 강원도 전반적으로 사실 김 지사 지지율 괜찮아요. 과반도 넘고 직무수행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지 다른 지역 사람들. 역시 강원도 사람들 막 한심하다, 막 수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네. 김진태 같은 사람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 지지할 수 있냐.
근데 뭐 강원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못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 뭐 이런 게 워낙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맞아요. 비호감 이미지가 네. 있었고 이런 걸 때문에 좀 인식이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듣던 것보다는 괜찮다.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뭐 나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무난하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랜만에 또 지지율 관련해서 나와가지고 얘기해봤고 이 여론조사 개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3월 4월에 한 조사는 원주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4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무선전화 100% 인터뷰 조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응답률은 15.2%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조사는 역시 원주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3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역시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무선전화 100% 인터뷰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러니까 부정평가가 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광시장 비서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위한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선거 바로 직전에 이게 보도가 맞아요. 됐는데 네. 배달 대행업체 원주 바로고에서 퇴사한 일부 라이더들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죠. 이들은 비서실 모 직원 친구이자 국민의힘 당원인 업체 대표가 단톡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면서 조직적인 댓글 작성과 인원 동원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주장에 따르면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고자 뉴스 기사에 댓글 작업을 하고 철거에 반대하거나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인 욕설 댓글 등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장 철거 관련 시위 현장에 일반 청년인 것처럼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들은 원주시 사업 참여와 라이더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같은 여론 조작에 동참했다고 했고요. 보존 가치가 충분한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극장 철거를 두고 한창 작년에 이제 찬반이 첨예할 때 그 시정부 문화예술과에서 상인들을 만나서 왜 그 사실상 그 철거안에 방점을 찍은 이 문서 같은 걸 배포해가지고 관에서 나서서 철거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아예 외곽에서 민간업체까지 동원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철거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면 또 다른 차원의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맞아요. 할 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을 하거나 합리적인 토론 또 수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다. 이거를 보면은 그쵸, 확실한 정황 증거가 되겠죠.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나갔을 때도 이미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느낌을 네.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네. 역시나 같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쵸. 네.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정부는 철거 과정에서 불통졸속으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었고 처음부터 철거로 결론을 내놓고 철거 반대 단체와 요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해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지적까지 이제 나왔던 터라 이번 사안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비서실은 또 연일 시끄럽잖아요. 비서실 체육회 인사 개입 의혹, 비서실 확대 논란. 하긴 잡으면 아는데 여론 조작 의혹까지 이렇게 연루되는 게 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맞아요. 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니 이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이야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도대체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에서의 비서실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거나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논란이 돼도 시장이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극장 이제 기사 보면은 항상 이게 뭔가 철거를 이렇게 지지하는 댓글. 물론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철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단 댓글도 있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좌표가 찍힌 듯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늘 다는 분들이 또 왜 옛날에 단 댓글 목록인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걸 보면은 늘 아카데미 극장
기사에만 댓글을 다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또 익숙한 네임드 분들도. 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거 뭐 어딘가에 좌표가 찍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 물론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그쵸?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의구심이 한켠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혹시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 자체도 이게 뭐 이렇게 동원이 된 부분이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동원이 뭐 사실이라면은 네네. 예, 아직은 의혹입니다. 이건 뭐 더 파헤쳐봐야 될 일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 그렇죠. 네. 뭐 이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주 바로고 대표는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철거의 뜻을 같이 한 임원들과 대화했을 뿐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이렇게 기사를 공유하면서 여기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타실 분들은 타시고 마실 분들은 마시고 이렇게 한 거다. 이게 내가 뭐 강제로 하라 그랬냐, 뭐 불이익을 준다 그랬냐, 자발적으로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지시냐, 이런 해명인 거죠. 그리고 비서실 직원과 친구인 건 맞지만 비서실과는 무관한 일이다. 그러니까 비서실 뭐 지시받고 한 거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요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광수 시장의 비서실 역시 사실 무근이라면서 총선을 앞둔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부인한 상황이죠. 그쵸. 이건 뭐 인정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터져가지고 바로 앞두고 터져가지고 하여간 뭐 이게 지역 정가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또 예민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뭐 정가의 관계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사건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근데 일단 경찰은 원광수 시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댓글 여론 조작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원주 MBC 보도로는 뭐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진척이 있기를 좀 바라보고요. 또 원광수 시장과 비서실이 댓글 작성에 동원된 라이더들에게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지금 일단 알려졌는데 이게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최근에 원광수 시장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공문서와 실제 결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단히 광폭행보다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동선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걷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뭐 40몇 분 만에 태백을 뭐 40분 만에 주파한다. 이게 네. 말이 되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게 뭔가 지금은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로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야 된다. 허위 그쵸. 사실이면 허위 사실이다. 네. 아니 진짜면 진짜다. 뭐 이런 거를 좀 경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가지고 가려줬으면 하는 바람. 하여간 이게 계속 시끄럽게 잡음이 나오는 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카데미가 뭐 철거되긴 했지만 저희도 계속 얘기했듯이 끝까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된다. 관심을 갖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게 실체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철거를 한 거는 다음에도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쵸. 우리가 네. 계속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단계천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작년 11월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단계천이 녹조라떼로 변했다는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 네. 녹조라떼. 그거 제가 딱 이제 20살 될 때쯤에 많이 한창 나왔던 이슈였던 네. 한 2010년대 초반을 뜨겁게 그쵸. 달궜던 어떤 4대강 이슈와도 연관인데 뭐 4대강과는 관련 없고요. 맞아요. 이게 원주 MBC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그 단계천 지금 복원된 전체 구간 중 한 3분의 1 정도가 녹조가 이제 나타나고 많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당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상류 지점에서는 이게 녹조가 무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악취까지 진동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생태하천인데. 네, 이게 단계천이 이게 물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원주천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제 단계천에 흐르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제 복개가 됐던 곳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물이 안 흐르던 곳이니까 이제 물을 확보하려면 거기서 이제 끌고 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수량 부족이 뭐 원인으로 말씀하신 그거군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단계천에 흐르는 걸 이렇게 원주천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원주천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좀 마르는 물이 시기가 없어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량이 낮아질 때가 있죠. 그것과 맞물려서 이게 뭐 원주천에 잠시 이제 가지고 와서 저장해 놓은 집수정이나 아니면 그걸 다시 단계천으로 흘러내는 배관에 좀 이렇게 마른 시기에 쌓였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게
막혀서 배관이 막혀서 배관이 좀 너무 막혀서 답답한 상황인데. 그다음에 물이 많이 못 흐르니까 단계천에 녹조가 생긴 거다. 개비스콘 같은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네. 오. 그래서 뭐 원준 BC 보도 이후에 이렇게 최상류 지점이나 아니면 이런 뭐 집수정, 배관 이런 걸 녹조 제거 작업들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라나?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복원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게 뭐 단계천이 엄청 큰 하천도 아니다 보니까 이걸 다시 아스팔트를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부족할 거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업은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크고 네네. 근본적으로는 수량 부족은 계속 고질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천에 물이 부족해서 원주천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원주천도 사실은 유량 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요즘 그 시기에 가면 아주 물이 콸콸콸 쏟아지던데. 그러나 원주천도 어쨌든 유량이 들쭉날쭉하다. 네네. 이게 뭐 우리나라 기후 특성과도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이렇게 비가 뭐 상시로 오는 날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뭐 특히 요즘은 더 심합니다. 맞아요. 집중호우가 오고 아니면 뭐 심해요.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강의 유량이 이게 너무 편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 많을 때는 엄청 많은데 부족할 때는 거의 마른 하천일 정도로. 그러면 단계천도 특정 시기에는 물이 잘 흐르지만 특정 시기에는 이렇게 녹조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생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원래 이게 유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원창목 시정에서 이게 원주천댐을 막 짓겠다고 맞아요. 대대적으로 막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어떻게 된 거지? 원주댐 올해 완성된다 뭐 이러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원창목 시장 시절에는 원래 유량 그 조절을 목적으로 원주댐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유량 확보를 조절을 하는 상시 뭐 수문을 닫아두거나 이런 댐으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왜 안 됐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규모라든지 이런 뭐 목적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 검토해 규모에 보니까 대비 유량 조절로 쓰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홍수 조절용 댐으로 최종 확정이 좀 됐어요. 축소됐네. 그렇죠. 그럼 홍수만 막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장마철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만 네네. 기능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천이 이제 범람할 우려가 있을 때만 잠시 막아뒀다가, 그러니까 그거 너무 제한적이네. 그렇죠. 이렇게 막아둔 거를 이게 조금씩 흘려 보내는 거죠. 아니 근데 어차피 비가 많이 올 때야 뭐 유량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유량이 부족할 때 써먹을 수가 있느냐? 그게 그렇지 안 된다는 못해요. 거? 네, 그거 그냥 뭐야 이게? 이게 그냥 큰 돈 들여서 지은 댐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흘러나지 않게끔만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나 이게 이해가 안 흘려내는. 되더라고. 원주천 네. 댐을 지었다는데 왜 유량 조절이 안 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댐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런 네. 아쉬운 지점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주천 댐이 완공되더라도 우리가 막 소양강 댐 보면은 소양강 댐은 엄청 큰 댐이고. 그거는 그런데 뭐 보면 이게 항상 서울이 물에 잠겨 그거 풀면. 물이 이제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풍경을 아니다. 보시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원래 관광지로 또 쓰려다가 뭐 잘 안 되고 약간 이런 맞아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뭐 계속 이래야 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근본적인 이제 문제들을 네, 유량 해결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돼? 근데 원래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 이 수량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장양리 취수장에서 원수를 확보해서 원주천이 아니라. 네네. 오.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고도차를 이용해서 좀 자연 유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러오도록. 지금은 원주천에서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리는 인위적으로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낙차를 것들을 이용한다, 이제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생태적이야. 네, 고려해 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안 돼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원인은 모르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좀 파줬으면 좋겠네. 왜 안 알고 있을까? 맞아요. 이게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또 지금은 원주가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수는 다 상하수도 사업소로 몰려요.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원주천으로 이제 다시 정화 작업 다 끝난 다음에 방류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유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조금 단계천 쪽으로 더 끌어오는 방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그렇네. 않을까. 그러면 네. 지금 환경공단이 한 어쨌든 녹조 제거 작업은 임시 방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내용들의 어떤 후속 작업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다. 뭐 장양리 취수장을 활용하던지 네네. 원주천의 어떤 그런 오수나 이런 거와 좀 연관을 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이런 유량 조절 가능하도록 하던지 배우신 분들이 이런 거 다 할 텐데 왜 잘 안 되는지는 늘 의아하긴 합니다. 맞아요.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나 단계차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은 이것도 추천당합니다. 이거 어디 간 겁니까?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그림 한 점을 도난당해 논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기가 막힌 이 일이에요. 사라진 그림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석연 양기훈의 노안도로 노안도. 네, 이게 2001년 개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구매 전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박물관은 작년 12월 8일 오후 5시 10분에 노안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알아차린 게 아니라 좀 뒤늦게 알아차렸대요. 그러니까 좀 시일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난 추정 시점이 11월 20일에서 12월 8일 사이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20일 넘게 거의 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11월 20일에는 이게 있는 걸 한번 확인을 그렇겠죠. 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기간이 광범위하고 어렵지 이러면 네. 다 확인하기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족자 형태의 그림인데 이게 유리 진열장이 아닌 벽에다 그래 나는 그게 참 전시했대요. 의아하더라고. 네. 이게 어쨌든 그래도 전시품인데 맞아요. 그게 뭐 허술하게 이게 뭐 모나리자 그림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가 보호되는 장치는 있어야 됐었던 게 그쵸. 아닌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보통 우리가 박물관 가면 그게 유리 그 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뭔가 이건 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적어도 네. 뭐 개방돼 있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을 정확하게 비춘 CCTV가 없어서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지? 전시품들을 그래도 이렇게 뭐 보이도록 하지 않나? 그러니까 크게라도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네네.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사각지대에다가 그러면은 전시를 심지어 했을까? 그러니까 벽에다 걸어놓고 CCTV 어. 그럼 벽에다 걸어놓으면 거기를 잘 보이는 CCTV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지점들이 겹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훔쳐갔냐고 이게 가로 36.5cm, 세로 154cm인데 족자 형태니까 이게 아까 둘둘 말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거를 막 이렇게 소매에 넣고 긴 소매에 넣고 갔으면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역사박물관 뭐 가방 들고도 뭐 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안도의 행방이 좀 묘연하다고 이러면 합니다. 찾기가 참 힘들죠. 맞아요. 어디 뭐 경매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박물관과는 달리 또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상시 관리인이 없었대요. 돈이 없겠죠 뭐. 그쵸. 뭐 네. 아무래도. 그래서 또 그런 지점이 문제점으로 이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제 박물관 관계자는 예상 여건상 앞으로도 좀 관리인 배치는 어려울 그렇지. 것이다. 뭐 시의회가 예산을 늘려주겠습니까? 시장이. 예.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금 더 뭐 이렇게 계속 있는 지금 전시품들을 잘 관리하고 또 뭐 만약에 이렇게 좀 밖에 나와 있던 전시품은 뭐 유리관 안에 넣고 이런 좀 조치들은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에 좀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양간이라도 잘 고쳐보겠다. 네네. 그런 건데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돼요. 뭐 맞아요. 그거밖에 더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있는 사람이 더 노력한다고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그쵸. 문제는 어쨌든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됐던 측면의 원인은 어쨌든 인력 부족, 네네. 예산 부족 이런 게 있는 거 있거든요. 역사 박물관에 갈 때 그런 부분들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허술하다? 그러니까 그게 허술하다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냥 무인 박물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네. 지금 관심을 잘 안 기울이는 거야. 시에서. 맞아요. 우리 네. 역사 문화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역사 박물관이 뭐 저쪽 캠프롱 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뭐 이전하죠. 네. 근데 뭐 충분한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쵸. 가는 네. 만큼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노안도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두 사람의 정신없는 수다 척척토크. 제22대 총선 원주 시민은 왜 현역을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요? 일단 총선 결과 정리부터 갈게요. 자, 원주시 갑. 민주당의 원창묵 후보 49.28%, 국민의힘의 박정아 후보 50.71%로 재작년 보궐선거 리턴 매치에서 박정아 후보가 1.43%포인트 차, 그러니까 1468표 차예요. 신승을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박빙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개표한 막판까지도 한 번도 안 뒤집어졌어요. 계속 박정아 후보가 앞서갔어요. 그쵸. 솔직히 네.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거야 마지막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희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3,500표 차이가 맞아요. 났다가 한 3% 5% 차이 났죠 계속. 최종 결과를 봤을 때 이게 1,400표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마지막에 많이 좁혔네 이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개표 보신 분들은 이미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사실 출구조사는 원창모 53%, 박정아 47%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오차 범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창모 후보의 접전 우세로 점쳐서 그쵸. 이번엔 정말 그리고 생각보다 좀 격차가 있는 어쨌든 우세여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나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출구조사 이거 대표적으로 틀린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빗나간 지역으로. 하여간 그렇고요. 원주시 을 민주당의 송기현 후보 54.08%, 국민의힘의 김한석 후보 45.91%로 송기현 후보가 지난 총선보다 득표율을 약 0.2%포인트 높이면서 원주 역사상 첫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 드디어 탄생을 오랜만에 탄생했죠. 맞아요. 삼선은 네. 함종환 의원에 이어서 자 출구조사는 사실 송기현 후보가 55.8%, 김한석 후보가 44.2%였는데 출구조사보다는 약간 격차가 좀 좁아졌죠.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8.17%포인트, 8,001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비례대표를 잠깐 보면은 비례대표는 전반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26.97%, 국민의미래가 39.30%, 조국혁신당이 22.75%, 개혁신당이 3.14%가 나왔는데 강원도보다는 좀 전국 평균에 가까운 표심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특히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원주에서는. 네. 국민의미래는 강원도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고 이 원주에서는 조국혁신당도 강원도 평균보다는 원주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역시 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원도에서 가장 강한 편이니까 그쵸. 그런 게 비례대표 네. 선거에서도 반영이 된 거겠죠. 자 투표율은 65.8%로 지난 총선 63.1%보다 2.7%포인트 높아져서 그래도 이번에는 글쎄요 현수막 효과인가요? 투표하자 이 곳곳에 붙었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강원도 꼴찌는 면한 거 아닙니까? 면했죠. 네. 어느 정도는 높아졌고요. 원주시 갑이 65%, 원주시 을이 66.6%가 나와서 갑이 상대적으로 투표를 좀 덜 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 요인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갑이 그래도 더 접전이어서 그렇죠.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 투표율이 좀 아쉽다. 원주시 갑이 결국에는 이 투표율이 조금 저조했던 것이 네네. 페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은면동 표심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갑 지역구 일단 박정아 후보가 완승입니다. 그러니까 표차는 적었지만은 갑지역구에 속한 읍면동 14곳 중 12곳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원창모 후보는 2곳에서만 승리했는데도 꽤 접전을 만들어낸 그러니까요. 게 신기할 정도다. 네네. 특히, 물론 뭐 그 안에서의 표차가 조금 뭐 이렇게 많이 나진 그렇죠. 않거나 이렇겠지만 네. 어쨌든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단계동을 꼽겠는데요. 단계동에서 1027표 차로 박정아 후보가 이겼어요. 이게 7.35% 차가 났는데 그러니까 전체 이제 격차가 1468표 차였잖아요. 네네. 근데 단계동에서만 1027표 차가 났다는 거를 봤을 때 여기가 결국에는 갈랐다. 맞아요. 특히나 단계동은 20대, 21대 총선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겼거든요. 근데 재작년 보궐선거부터 뒤집어지더니 이번에도 결국엔 국민의힘 쪽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야. 단계동이 왜 이러나? 예전 같았으면 약속의 단계, 약속의 무실 막 음. 이러면서 조금 더 민주당 후보가 여기에서 역전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보수 성향이 좀 강해진 네네.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계동에서 표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원창모 후보로서는 좀 뼈아팠고요.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인 지정면과 무실동에서도 지난 총선 대비 박정아 후보가 대단히 선방을 했어요. 21대 총선,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 지정면에서 2226표 차가 났는데 1026표 차로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표차가. 무실동도 2378표 차였는데 923표 차가 났습니다. 이번에. 여기도 많이 줄였네요. 그러니까 박정아 후보가 대단히 선전을 한 거예요. 사실 민주당 강세죠. 그러니까 이 지정면이 만약에 2000표 차가 나면은 원창모 후보가 이긴다 이런 필승 공식이 돌았어요. 지역 정가에서. 근데 1026표 차밖에 안 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못 이기는 거지. 확실히 제가 누차 지적했던 공보물에서의 그런가? 박정아 후보의 기업 도시 공약이 좀 먹혔다. 지정면 타겟으로 한 그 그게 공약이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무실동도 그 무실동 다이소가 무실 사거리라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좀 그렇죠. 교차로잖아요. 현수막도 많고. 거기에 바로 보이는 곳에 항상 박정아 후보,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도 항상 박정아 현수막이 걸렸어요. 공을 많이 들었네.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정호 후보가 포기하지 않고 네네.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꿋꿋하게 바깥을 좀 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이겼으니까 좀 선방했으니까 그렇게 네네. 저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10년간 선거 최종 승자를 모두 맞췄던 캐스팅보트 중에 캐스팅보트라고 있습니다. 태장동이 이번에는 박정호 후보를 선택하면서 또 맞췄다. 결국 적중률 100% 이어갔습니다. 야, 이 태장동 뭐 1, 2동 합쳐서 그렇죠. 겠죠? 된 거죠. 여기도 사실 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도 네. 잡았어야 되는데 결국 원창호 후보 뭐 태장동도 놓치고 단계동도 놓치니까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을지역구. 여기는 뭐 원주 인구 1, 2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반곡 관설동 단구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싱거운 승부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도 송기현 후보의 승리를 두 지역이 견인을 했습니다. 반곡 관설동에서 21.77%포인트 차 3,516표 차가 났고요. 단구동에서는 8.49%포인트 차 1,596표 차가 나면서 송기현 후보가 뭐 가볍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에서도 28.15%포인트 차 3,516표 차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외 사전 투표와 반곡 관설동을 합치면 두 후보의 전체 격차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곳 이긴 게 송기현 여기가, 후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김한석 후보도 읍면동 11곳 중에서 5곳에서 승리를 하면서 나름 뭐 선전했습니다. 네네. 특히 봉산동, 소초면, 신림면에서 10에서 20%포인트 차 대승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워낙 크게 뒤졌기 때문에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 선거 인단을 뽑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미국식으로? 네네. 아니죠. 이게 전체 득표로 결국 그 승부가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더구나 이번에 투표율도 네. 을이 좀 높았으니까 그쵸. 더욱 어려웠을 것 같고요. 하여간 강원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구임을 원주을이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당선 낙선 요인 한번 분석해 볼게요. 갑지역구. 저 솔직히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예상 밖 결과긴 해요. 맞아요. 저는 네. 솔직히 민주당이 이번에 이길 줄 알았어요. 왜? 갑지였고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그쵸. 전국 판세 보세요.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그게 또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민주당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또 전국 표심과 또 비슷한 성향, 아까 비례대표 그 성향도 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했고 또 민주당 텃밭에 가까운 지정면과 무실동이 있으니까 또 인구가 좀 늘었으니까 또 지정면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냐. 너무나 판이 잘 짜여져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네. 박정호 후보가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대단히 선방을 또 하면서 그런 거 봤을 때 현역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게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뭐 GTX-D 원주 연장이라든지 뭐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뭐 굵직한 현안에서 또 정부 여당과 어쨌든 호흡을 맞추고 있고 그걸 나름 뭐 잘해왔다라는 네네. 점을 좀 유권자들이 고려한 게 아닌가. 특히 말씀하셨던 기업도시 공약. 뭐 세브란스 병원에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겠다. 제2기독병원에 맞아요. 그 네. 기업도시에 그런 공약들이 또 GTX나 이런 서원 지역 공약과 맞물려서 이 지역의 어쨌든 유권자들을 많이 좀 그쵸. 표심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박정화 후보 공약 중에 그쪽 그 지정면 인근의 학군을 좀 제대로 잘 정리를 하겠다. 학교 관련 이런 것들도 문제.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게 기업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타겟을 좀 잘 잡았던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이슈가 어쨌든 크잖아요. 이 그쵸. 기업도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 욕망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박정호 네네.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특히 어쨌든 박정호 후보는 중앙당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지역구 활동에 공을 들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번 승리가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박정호 맞아요. 후보 네. 입장에서도. 근데 이번엔 뭐 대변인 이제 내려놨으니까 뭐 더 열심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고. 반면 오늘 얘기 이거 핵심인데 원창 후보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삼선 시장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진짜 그 이미지라 그럴까요? 그게 너무 바뀌기 어려운 두 번의 패배가 너무 뼈 아픕니다. 네네. 특히 지난번 재보궐은 뭐 어려웠다고 쳐. 정세가 어려웠어. 그죠. 뭐 시기도 좀 급했고. 그렇죠. 지방선거랑 같이 네. 했으니까 또 대선 이후에 그리고 워낙 큰 표차가 나긴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네네. 원주 역사상 거의 최다 득표율 차가 나긴 했는데 이번엔 유리한 선거 구도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또 되게. 근데 여기서 졌으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패를 해버리면. 어쨌든 이번에 선거 캠페인 자체가 본인이 지역을 어쨌든 잘 알고 있고 삼선 시장을 역임하면서 했던 어떤 역점 사업들을 본인이 국회에 가서 완수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대부분이. 이게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어필한 포인트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석해보자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재작년 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12년 시정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 아니 원창목 시정 12년 했는데 이제 16년 하자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또 하겠다는 봐야 거니까. 하냐. 네. 이게 원창목 시정에 어쨌든 뭐 비판적인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더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네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 주변에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원창목 후보냐. 좀 다른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원주는 원씨만 하는 거냐. 그쵸. 하잖아 이런 얘기 솔직히. 그건 진짜 지역 밖의 분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긴 하죠. 난 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젊은 층에도 없지 않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네네. 투표율이 낮고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왜 낮았겠습니까? 투표를 하고 싶을 만큼 가슴을 뛰게 하는 후보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맞아요. 네. 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또 민주당 뭐 핵심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제 여준성 후보가 나왔으면 달랐을까? 뭐 사견을 전제로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네네. 근데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 수 없죠. 그쵸. 근데 저는 투표율은 좀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 갑 지역구라 유권자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가장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원창목 후보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정에서의 그런 경험들 아니면 지역의 현안 이런 것들을 내가 국회에 가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어필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는데도 그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약간 시장과 같은 캠페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원주시장 네. 행정가로서의 캠페인. 그러니까 차라리 어쨌든 본인이 어떤 건축사도 있고 그쵸, 교통 그쵸. 전문가이기도 네. 하고 이런저런 앞서서 본인이 뭐 국토교통위에 가서 좀 어떤 걸 잘 해보겠다. 그러니까 중앙 이슈와 좀 맞물린 공약을 얘기했더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맞아요.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는 시장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뭔가 지역을 위해 뭔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를 잡아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국비 사업이라든지. 가령 뭐 이런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LH 부실공사나 그렇죠. 그런데 원주가 꽤나 지금 아파트 신축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저 신축 아파트들은 잘 감리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잘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네네. 물론 염두에 뒀겠지만 맞아요. 네. 공보물이나 이런 상으로 토론회나 이런 데서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 우리 토론회 기억에 남는 건 결국 뭐 국군병원 부지 뭐 정지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 원광수 시정도 반대하는 거를 굳이 야당 후보로 뽑아가지고 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과연 지역 발전에 이로울까? 그쵸. 그냥 네.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네. 그렇게 딱 이어지면은 사실 원창호 후보를 찍기가 좀 망설여질 수 있는 유권자들이 스윙 보터 중에는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 저희 결과론적인 부정입니다. 네네. 전부. 네. 이게 그런 뭐 생각 듭니다. 이따가 의지역구에도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뭐 송기현 후보는 어느 정도 좀 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기 시정과 때문에 좀 통하는 지점을.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이게 어떤 부동층에게는 뭐 이렇게 어필되는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구도를 짰을 때는 좀 더 대결 구도로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강점이 또 어필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고려해봤을 때는 한편에서는 마이너스 된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프레임 설정이 좀 잘못됐다. 네네. 재보궐에 이어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시정의 연장선상 이 프레임으로 끌고 나온 것이 뭐 정리해보자면 유권자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네. 하여간 뭐 근데 종합적으로 봐도 원주시가 유권자 지형이 여전히 민주당에는 그렇게 녹록진 않다는 게 이번에 확정된 거죠. 우리가 돌이켜 보자고요. 이 원주시 갑에서 민주당이 이긴 거는 이광재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접전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어르신도 이광재는 찍잖아요. 네네. 고수도 이광재는 찍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맞아요. 이광재는 저기 어딥니까? 뭐 평창, 태백 이런 데서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수적이던 시절에도. 네네. 그런 사람이 오면 이겨요. 근데 권성중, 뭐 원창목 이런 사람들 여전히 역부족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녹록치 않은 선거구나. 맞아요. 여전히 여기는 박빙 국힘 우세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게 됐고요. 근데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또 모른다. 지금 원동 남산지구 이런데 재개발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세대가 좀 많던데. 여기에 젊은 세대들 대거 입주하면 원도심 표심도 오른다. 다음 선거 때들 원주시 값도 점점 좀 진보 성향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거기 다 젊은 세대가 들어가겠죠. 뭐 상대적으로는 보통 그 이주율이 높은 거는 이주율이 높은 건 아파트는. 보통 이제 젊은 세대니까. 네네. 모르겠습니다. 가능성 희망회로를 굴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하여간 그렇고요. 의지였고 뭐 할 얘기 있나? 뻔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송기현 후보의 이 힘 있는 삼선 의원 어필 이게 통했죠. 맞아요. 또 현역이자 뭐 이런 현역 것들. 프리미엄도 네. 강했고 뭐 못했다는 평가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뭐 네. 묻어냈다. 그동안 또 원주에는 어쨌든 다선 의원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진 만들기에 어쨌든 힘 실어주자는 여론 이번에 뭐 통했고요. 김한섭 후보가 어쨌든 작년 말에 이제 차관직 그만두고 이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선거 준비한 거니까 어려웠죠. 네네. 지역구에 기반이 없는데. 물론 저희야 이렇게 뭐 소식을 팔로우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뭐 김한수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조금 더 우리 같은 사람이면 누군지도 몰라. 공범을 보고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눈에 띈다고 생각했던 홈플러스 앞에 그 현수막 있잖아요. 그조차도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는 나 잘 모르겠어. 눈에 띈 자리는 아닌 것 같아. 크긴 한데 현수막. 그러니까요. 뭐 여튼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현역 프리미엄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김한수 후보도 나름 선전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시기나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생각보다는 뭐 접전 양상까지 또 개표 중반까지는 그리고 갔고요.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차기 원주시장 출마설이 또 제기되기도 하는데 현역 교체 우리 춘천 우리 옆 동네처럼 춘천시도 옆 동네인가? 아무튼 윗동네 좀 네. 윗동네에서도 교체되기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본인은 1%의 가능성도 없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맞아요. 얘기하겠는데 네. 정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네. 모릅니다. 2년 뒤에 시민들의 부르심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기꺼이. 그럴 수도 네. 있겠지요. 근데 사실 뭐 차관에서 시장으로 가는 게 이게 좀 다운그레이드거든요. 제가 볼 맞아요. 때는 뭐 차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면 모를까 그걸 감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을 생각하면 아마 멀리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니까 이제 막 공직을 퇴임한 분이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좀 이제 도지사 쪽을 좀 욕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저는 해봅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김진태 네. 지사도 뭐 천년만년 특별자치도지사 할 거 아니잖아요. 뭐 한 2번 정도 하고 대권 도전. 당권 도전 뭐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이거 특별자치도가 자리매김 하게 그렇지. 하면은 오히려 그게 자기의 프리미엄이 맞아요. 되면서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 후에 어쨌든 자리를 좀 노려볼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 좀 유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 먼 미래에 이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여간 뭐 차기 총선까지 정치적 행보 이 김한섭 후보는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보도 보니까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반곡 아이파크에 전셋집 얻어서 이제 아예 살겠다고 하는데 맞아요. 원주에 계속 있겠다. 네, 텃밭을 어떻게 갖고 나가실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을 지역위원장 맞겠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을 지역구가 뭐 계속 좀 뭐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사고 당협이었죠. 그런 구심점이 없었던 가운데서 어쨌든 김한섭 후보가 이렇게 역할을 한다면은 그게 뭐 꼭 원주시장 후보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향후에 어떤 다음에 있을 선거나 이런 데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 조직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잘해야죠 본인이. 그죠. 뭐 한다고 네. 되는 건 아니고. 당선인에게 뭐 바라십니까? 자 마지막 우리 뭐 진심을 담아서 뭐 모르겠죠.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죠. 자 박정아 의원 뭐 바라십니까? 어쨌든 본인 지역구 후보 이 당선인인데 네. 박정아 의원 지정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정면뿐만 아니라 균형 네네. 발전 생각해야 된다. 그럼요. 일산동, 정말 아쉬웠던 게, 두 후보 모두가 일산동이나, 그런 일산동 특히 원도심 쪽에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진 공약들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네. 나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 맞아요. 여기는 고령층 유권자만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그거지. 국민의힘은 고령층이 어차피 국힘 지지하니까 안심. 민주당은 어차피 고령층이 지지하니까 그리고 인구가 적어. 그렇게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정면 이런 데 비해. 그럼 공을 안 들여 별로.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두 후보에게 모두 여기는 소홀해지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고요. 네네. 뭐 어쨌든 저도 뭐 이제 정부 여당과 이제 호흡을 맞춰야 되는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뭐
강원특별법, GTSD, 뭐 반도체 클러스터, 뭐 제가 여기에 동의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줄 역할이 많으시겠죠. 네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본인이 상임위에서요 나름 잘 질의한 것도 많았어요. 뭐 LH 저 부실 그쵸. 공사 논란이라든지 네네.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잘 질의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의외였던 게 항공 관련해서 탄소 중립 뭐 법이나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저는 뭐 사실 내용은 뭐 잘 네네. 들어가 있죠. 이건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럼요. 뭐 그런 걸 네. 잘 해주시는 게 앞으로 또 필요하겠고요. 또 무게감이 더 실릴 거 아닙니까? 생환을 했잖아요. 어려운 선거구에서. 또 이제 대변인도 내려놓으셨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시려면은 소통 강화해야 된다. 작년에 본인 지역구에서 어쨌든 아카데미 극장과 같은 정말 시민들의 갈등이 대폭 이렇게 촉발된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박정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했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중재를 위한 노력 거의 안 했죠. 아니 이거 뭐 무조건 찬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철거에 찬성할 수 있죠. 그죠? 아니 뭐 맞아요. 무조건 보존에 힘실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쨌든 이거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있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싸움으로 가지 말고 좀 토론을 어떻게 해보든지 이런 걸 좀 사회적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왜냐하면 시장과 시민의 이 정면 충돌 양상이었는데 이거 누가 중재합니까? 시의원들도 중재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국회의원이 해줬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셨냐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아친에서도 계속 그걸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보존해달래?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어쨌든 제대로 된 토론. 그래, 그러니까 그거 요구한 거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만들어 결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받아들이겠다. 토론 결과 나오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왜 그걸 안 했냐고. 왜 그걸 그러니까요. 중재를 안 해줬냐고.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선 의원 되셨으면 뭐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 이런 말씀 다 좋은데요. 시민의 대변자답게 지역사회와 소통 강화하는 모습 이런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 앞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송기현 의원이요? 송기현 의원은 뭐 삼선 의원 됐으니까 네네. 벌써 뭐 하마평이 많아요. 뭐 원내대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법사위원장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정책위의장도 할 수 있는 짬이죠. 삼선이면. 그쵸. 네. 하여간 힘 있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뭐 원주 발전을 위해서 뭐 너무 원론적이지만 권한과 책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송기현 의원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또 시정과 결을 너무 맞출 필요가 있을까.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그런 어떤 수박 당도 논란 뭐 이런 거 다 그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아니요? 뭐 또 오바했네. 지적했던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원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데 송기현 뭐 의원은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반도체 클러스터 오페라하우스에도 결을 같이 하고 있죠. 네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게 뭐 이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항상 주장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원주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하냐.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해줘야 된다. 네네. 너무 또 같은 색깔로 가면 곤란하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꼭 그런 개발 중심의 발전 논리를 꼭 같이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그쵸. 지점에 있어서 뭐 민주당의 대표도 비둘기파고 어떤 온 거 파다 보니까 네네. 약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는 또 색깔을 내줄 때는 색깔을 내줘도 되고 그래도 작년에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또 성명을 내줬잖아요. 그쵸. 시민 갈등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원광 시장 좀 그런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주면 좋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현안이 많죠. 혁신도시 정지여건 개선도 있을 것이고 지역대학 관련해서 뭐 흥원면 지금 대학 지원 절실합니다. 이번에 글로컬 대학도 뭐 탈라대도 떨어지고 지금 연세대만 아마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 대학으로 그런 것도 지금 절실합니다. 대학 지원이 어쨌든 발전 방향이 관련 공약 어쨌든 내놓았으니까요. 22대 국회에서는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총선 얘기해봤는데 뭐 이거 해봐야 되나?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뭐 이런 거 저번에 했지만 당선인이 결정됐으니까 뭐 국회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 거대 야당 지금 탄생을 했는데 네네. 거의 뭐 190석이 넘어왔죠. 지금 야당을 다 합치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22대 국회 종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3년 너무 길다? 근데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2년은 너무 길다도 원주에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주는 2년 너무 길다, 3년은 또 너무 길다 중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누차 뭐 개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7공화국 개헌을 또 개헌? 또 뭐 오랜만에 개헌? 네네. 개헌이 뭐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선거법이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놈의 소선거구제든 나는 국민의힘 진짜 바본 것 같아.
자기들이 소선구제 해가지고 다 져버렸잖아요. 중대선거구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격차가 안 났을 텐데 사실 득표율로만 보면은 큰 격차가 안 났잖아요. 그렇게까지.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격차가 안 났는데 괜히 소선거구제 고집하는 바람에 특히 발등을 찍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저희들. 다 초접전으로 아깝게 지거나 그러니까. 아깝게 이기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석수를 늘리시고요. 그래야 공영선거구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의석수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수 정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준연동형 K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해줘야 모두에게 또 민주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개헌에 그런 내용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개헌이 꼭 필요하겠군요. 그 개헌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7공화국 개헌이 좀 모호해. 뭐가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야? 개헌. 저는 일단 대통령제 중임제로? 네네. 왜? 전 오래 해먹길 바라세요? 중임제와 그다음에 임기 뭐 단축과 그래, 4년 함께 중임제지.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도입 결선 이런 거. 네. 불란서식으로 가자. 네네. 결선 투표제로 가자. 프랑스는 오히려 결선 투표제가 문제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바꾸자는 얘기가 것도 나오는데 많긴 한데. 뭐 완벽한 제도는 네. 없으니까 한국은 지금 결선 투표제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고. 저는 오히려 지방 분권을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헌법에다가. 네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그 헌법안이 있었잖아요. 그거에는 이제 지방 분권을 아주 전면에 많이 넣어놨었는데 그런 거를 제7공화국이라면 모름지기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조국 대표가 이제 선거 이후에 부산에 가서였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요 기관들의 지방 뭐 이렇게 그 이전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보겠다. 그거는 아마 뭐 네. 산업은행 관련 질문 때문에 이제 맞아요. 같이 시작이 답변을 된 했던 것 건데. 같은데 네. 정작 산업은행 관련해서는 별 답변을 못 하셔서 네.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도 원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총선 전에는 총선 때문에 못 한다 그러더니 총선 끝나고는 또 지방선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지금 하는 뉘앙스라서 뭐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거죠. 네. 뭐 국회부터 세종시로 옮기시든지 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여간 과제가 산적합니다. 22대 그러니까요. 국회는 좀 네. 일하는 국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척척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탄광 전문 기자인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 기자였던 왜 였던이었는지는 네, 내일 알게 이슈가 됐을 텐데 있죠. 네. 우리 호정이와 함께 뜨거운 감사입니다. 의대 증원 이슈에 관해서 내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 필수 의료가 강화될 것인가? 일전에 물론 우리 서명호 보건의료노조 부장님을 또 모시고 얘기 나눴을 때도 이미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어렵다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취재하는 어떤 기자의 관점에서 현안을 지금 계속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총선 전후, 총선 이후에도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맞아요.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러니까 조금 총선 다가올 때쯤에 조금 풀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안타까운 문제라서 어떻게 좀 논의되는지 뭐 피곤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지역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5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전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